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골프 여행을 가. 네, 제가 골프 여행 갔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도 돌아가실 운명이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었겠어요? 죽은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차피 장례식은 상조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제가 옆에 지켜서 울기라도 해야 하나요? 뭐라고? 이 망할 년이.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5세 정태현입니다. 3년 전 중소기업 대표직에서 은퇴를 하고 50년 동안 함께한 아내와 아들 며느리와 손자까지 행복한 가족을 꾸려나갔죠. 저와 아내는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며 저희 사업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저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사업을 키웠고 마침내 직원 10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아들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회사에 합류했죠. 5년 전에는 며느리를 맞이했고 작년에는 손자까지 얻었습니다. 며느리 은영이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주 살갑게 저희 부부를 대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며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주말마다 손수 음식을 해오기도 했죠. 특히 명절 때면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음식 준비를 도맡아 했고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해요. 라며 아내에게 애교도 부리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부부의 생신도 꼭 챙겼고 결혼기념일에는 케이크를 들고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를 정말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우리 은영이는 내 딸이야. 라며 늘 자랑스러워했죠. 며느리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죽을 끓여 가져다 주고 시장에 가서는 늘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거리를 사 들고 왔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한 달 내내 산후조리 음식을 직접 해서 날랐고 며느리가 회사 일로 바쁠 때면 손자를 기꺼이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야. 라고 아내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예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이면 일주일 전부터 선물을 준비하며 설레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항상 며느리 자랑으로 한참을 웃음꽃을 피웠죠. 저희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손자를 얻고 나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 아내를 볼 때면 저는 손자를 보는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제게 시집와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켰는데 이렇게나마 웃는 아내를 볼 때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아내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 전해주기도 전에 행복은 잠깐이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2월의 추운 날씨였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저녁을 함께하기로 했고 아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직접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손자와 놀고 있었죠. 여보, 소고기 좀 꺼내줄래요? 은영이가 오면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미리 마련해둔 한우 등심을 꺼내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분주히 잔치국수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벌써 냄새부터 좋은데요? 우리 손자도 잔치국수 먹을 수 있을까? 아직 이유식만 먹어야지. 할아버지도 참.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거실로 돌아가 손자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냄비라도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소리가 없어 이상하다 싶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당황한 저는 즉시 119에 전화했고
구급대원들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대뇌 깊숙한 곳에 혈관이 터져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가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만들던 그 사람이 이렇게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색이 바뀌었습니다. 밝고 따스했던 날들이 갑자기 흑백 영화처럼 변했어요.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우리 손자 크는 것도 봐야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해. 꽃 피면 꽃 구경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갚을 기회는 줘야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고 마른 입술에 립밤을 발라주었습니다. 손톱도 깎아주고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었죠. 아들 민우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매일 퇴근 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은영이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거의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병원에 오기 어려웠겠죠. 한 달, 두 달.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병원 생활을 이어갔어요. 간호사들은 제가 안쓰러웠는지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님, 좀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가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잠시 병원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부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죠. 민우야, 엄마가 위독하시래. 은영이도 데리고 빨리 와라. 아들은 급히 병원으로 왔지만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뒤로 며느리가 오는지 복도를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늘 자랑하던 우리 딸 은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아버지, 은영이가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은영이가 1년 전부터 계획된 해외 골프 여행이 있대요. 이미 모든 예약이 되어 있고 취소도 안 된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개월간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며느리는 병원에 몇 번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였죠. 그런데 아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해외 골프 여행이라뇨.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를 위해 밤낮으로 챙기고 아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골프 여행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렸는데도 이미 다 예약되어 있고 비행기 티켓도 취소가 안 된대요. 투어 일정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 정도의 응급처치 끝에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은 오후 5시 37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제 반쪽이 이렇게 가버리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잖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간호사가 제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그 손을 놓는 순간 정말 영원히 이별이 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울먹이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죠. 아들과 저 단둘이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좋아 주변에 친구가 많았어요. 모두들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순자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형수님은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다들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불편한 질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왜 안 보여? 친척들과 지인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출발했는데 해외 출장 중이라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아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대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은영이가 해외 일정이 있어서 지금 오는 길이라네.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아들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리의 고급 골프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해외 일정이라고 둘러댈 뿐이었죠.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친척들의 질문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민우야, 은영이는 언제 오는 거니? 벌써 이틀째인데. 아이고, 시어머니 장례식에 며느리가 안 보이면 어쩐대. 저는 아들의 난처한 표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말을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비행기가 연착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 셋째 날, 조카 정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작은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어제 올라온 사진이라며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하나도 없어 보였죠. 사진 밑에는 며느리가 작성한 글이 보였습니다. 최고급 골프 리조트에서의 황홀한 시간. 한국 돌아가기 싫다. 그 게시물에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기간 아니야? 골프 여행 중? 그리고 며느리가 답변을 달아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치르면 되지. 이 여행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취소 불가능했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삶은 계속되어야 해. 며느리의 계정에는 일주일 전부터 여행 준비에 관한 게시물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리행 티켓 예약 완료. 골프 천국, 럭셔리, 여행 시작. 발리 골프 투어를 위한 새 클럽 세트. 주문 완료. 여행 카운트다운 디데이 3. 너무 설레요. 심지어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날에도 며느리는 자신의 계정에 여행 가방을 싸는 사진을 올렸더군요. 드디어 내일이다 라는 글과 함께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손자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를 위해 한 달 동안 음식을 준비해서 날마다 가져다 주었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옷을 보면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골프 여행을 떠나다니, 제 마음속은 슬픔에서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소리도 조문객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내가 며느리를 위해 항상 잔치국수를 준비하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작은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조카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화장터에서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아들은 내내 죄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내와 자신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겠죠. 집으로 돌아와 빈 방을 바라보는데 문득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행복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빈 방에서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은영이는 언제 돌아오니? 일주일 일정이라고 했어요. 주말쯤에 올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떠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지만 은영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제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굵은 분노가 제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아내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2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이제는 크게 자라 가을이면 담을 주렁주렁 매달았죠. 아내는 그 감으로 손수곶감을 만들어 며느리에게도 선물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라며 좋아했었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김 회장. 형님, 장례는 잘 마무리하셨어요? 응. 조문 와줘서 고맙네. 다름이 아니라 내 재산 관리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서.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내일 시간 되면 한번 보세. 내 집으로 오게. 다음 날 김 회장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40년 지기 친구로 법률 문제에서 늘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자네도 알다시피 아내가 떠났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수님이 떠났다고 너무 상심해하지 마세요. 민우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컴퓨터 화면을 돌려 김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SNS 계정과 골프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아내 장례식 때 며느리가 발리에 골프 여행을 갔네. 아내가 위독하다고 했을 때도.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회장, 내가 지금 회사 지분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내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봤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할 생각이네. 아들 내외가 손도 못 대게 해야겠어. 형님,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이 앞서서. 아니야.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내 방식대로 해야겠어. 김 회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돌아오기로 한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서 아내의 옷을 꺼내 한 벌 한 벌 접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그녀가 그 옷을 입고 제 앞에서 웃던 모습이 선명했지만 이제는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내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편지들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제가 데이트 때 썼던 편지, 그리고 며느리가 결혼 전 아내에게 보냈던 카드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효도를 약속했던 며느리가 정작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는 골프 여행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때 저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재산을 누리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저의 평생 노력으로 이룬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회장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제 재산 목록과 향후 계획을 담은 서류들을 가지고 갔죠. 김 회장은 여전히 제 결정이 너무 급하다고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연 씨, 확실합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공증인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지분과 모든 부동산, 예금 계좌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제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손자의 미래 교육을 위한 특별 신탁만 따로 설정했습니다. 공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우도 재산에서 제외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민우는 아내가 위독할 때도 며느리를 말리지 못했어. 그 아이도 책임이 있네. 결정은 이미 내렸네. 김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은영이가 오늘 귀국했어요. 이따가 아버지 뵈러 갈게요.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는군요. 아내의 임종도 장례식도 없이 골프 여행을 다녀온 며느리를.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영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막 장례식에서 돌아온 사람처럼요. 아버님,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연기 같은 슬픔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SNS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발리에서의 완벽한 휴가, 그녀의 댓글과 함께. 들어오너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는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발리에서 가져온 선물이에요. 현지 명품 매장에서 특별히 골랐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셔츠였습니다. 고가 브랜드의 물건이었죠. 어머님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어머님이 항상 아버님 옷차림에 신경 쓰셨잖아요. 그 말에 제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입에 담는 그녀의 위선적인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실크 셔츠를 꺼내 가위로 무자비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품 실크는 제 소나귀에서 갈기갈기 찢어졌고 마침내 가위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들이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그를 손짓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니? 셔츠가 완전히 찢어진 후에야 저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골프 여행을 갔다는 것도 모자라.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고 싶더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말을 더듬던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제 SNS까지 감시하신 거예요?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골프 여행 갔어요! 인정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거진 눈물은 사라지고 냉정한 눈빛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도 돌아가실 운명이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다들 슬퍼하는 거 보기 쉬웠을 뿐이에요.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아연실색했습니다. 은영아, 지금 무슨 말을? 아들이 겨우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잘못이야? 당신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잖아. 병원 지키는 게 얼마나 우울한지. 그녀는 이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저도 어머님께 잘했어요. 명절마다 인사드리고 생신 때마다 선물도 사드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제 인생까지 포기하면서 어머님 아프시다고 병간호도 했어야 하나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내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아꼈는데. 아버님,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병원에서 울고 있는다고 어머님이 돌아오시겠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골프 여행인데 그걸 포기해야 했나요? 어차피 장례식은 상조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 망할 년이. 제가 참을 수 없이 욕설을 내뱉자 아들이 황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님, 요즘엔 세상이 변했어요.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님 세대와는 다르다고요. 나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회사 일도 바쁜데 병간호까지 하라고요? 그럴 시간에 저는 제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영아, 제발 그만해.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가슴 속에서 분노가 화산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하지 않은 거냐? 내가 일군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 씨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아버님 덕은 아니죠. 남편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읽고 가는 회사인데 아버님은 손 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며느리는 되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제발 그만하자. 아버지께 사과해. 사과? 내가 왜? 며느리가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내 선물을 찢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그거 생각보다 진짜 비싼 거예요. 하긴 그럼 비싼 건 아버님한테 어울리지도 않죠. 나중에 배상하셔야 될 거예요. 반성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내의 장례식보다 골프가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이 뭐 배상! 내가 평생 일궈서 세운 회사 물려받아 번 돈으로 내가 골프 치고 호화 여행 다니는데 지금 내가 나한테 뭘 더 받겠다는 거냐? 그때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탁자 위에 3개 내려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결정이다.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회사에서 손 떼라. 내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사회를 소집했어. 민우, 넌 더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네, 재산 정리한 서류다. 회사 지분과 모든 부동산, 예금은 따로 신탁으로 관리될 거야. 너희 둘 다 더 이상 이 재산에 접근할 수 없다.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5년 동안 이 회사에 달아쳤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골프 여행 한번 갔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골프 여행 한 번! 이 회사는 내 어머니의 희생으로 내가 일궈낼 수 있었어. 니들이 지금 호의호식하는 게 내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그런 니들이 내 인생의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순간을 놓친 거야. 50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을 무시한 거라고.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저까지 재산에서 제외하신 거예요? 그래, 민우야. 내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장례식 내내 누가 내 곁에 있었지? 누가 없었지?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 아내는 병문안을 몇 번이나 왔었지? 아버지, 은영이는 아이 때문에. 그래, 아이 때문에. 하지만 골프 여행은 갈 수 있었지. 그리고 내가 아내를 말리지 않은 것도 나는 몹시 실망했다.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어. 그리고 지금 이 아내의 속내를 보니 더더욱 확신이 오는구나. 이 집과 이 재산은 내 인생이야. 내가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일해서 모은 것들이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골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민우, 너도 마찬가지다. 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너희에게 우리의 평생 노력을 줄 수는 없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당당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은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은영이도 반성할 거예요. 며느리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연기를 하는 거냐?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니 이제 용서를 비는 거냐? 차라리 그 가식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기하지 그랬니?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 실컷 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장례식 하나 참석 못하고 골프를 치러 가버린 며느리가 갑자기 효도를 입에 담다니. 아버님, 제발.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이미 늦었다. 모든 서류는 작성이 끝났고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다. 너희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졌다. 아버지! 아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인데. 나와 내 어미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런 아들 둔 적도 없고 둘 필요도 없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저는 일어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앞으로 너희 둘 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며느리와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을까? 하지만 당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일주일 후 계획대로 아들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를 이끌게 되었고 저는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 은영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버지에게 절연당하자 은영이가 변했어요. 처음에는 함께 용서를 구하자고 했는데 안 되자 곧바로 태도가 달라졌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며 저를 탓하기 시작했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은영이가 결국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에게 영원히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살기로 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돼요.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를 뵙니다. 하지만 말씀도 못 드리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에요. 저는 잠시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부끄러운 아들이 되지 마렴. 아버지,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내 아내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앞으로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이제야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열자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한 벌 한 벌 꺼내면서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푸른색 원피스는 우리의 40주년 결혼 기념일에 입었던 옷이었고, 흰색 블라우스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입고 갔던 옷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보내줄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에서는 아내가 평생 모아온 작은 기념품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던 제주도에서 산 작은 도라르방, 아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준 찰흙 작품, 그리고 작년 아내 생일 선물로 사준 브로치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추억을 되새기다 보니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민우에게 아버지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라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내 들고 펜을 들었습니다. 민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겠구나.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을 겪는 것은 몹시 힘들지만 때로는 이런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아버지로서 지금 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마음이 무겁구나.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독립하고 일어서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준비가 되면 나는 다시 너를 내 품으로 받아줄 것이야. 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어머니처럼 말이다. 그녀는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울 때도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마무리하고 봉투에 넣으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아들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수십 번의 면접 끝에 작은 무역회사의 평범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제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리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내의 첫 생일에 산사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절에서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며 마음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점차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럼요. 당신이 없어서 많이 외롭지만 괜찮아요. 우리 민우는요? 잘 지내나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다. 다시 만나요, 우리. 저는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었고 새벽에 푸른 빛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연자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금빛 노후였습니다.